여러분, 이번 낭독은 주간 시리즈로 구성하여 책의 전체 내용을 산책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소개할 책은요, 다산 산책 기행입니다. 다산 산책 기행은 정약용의 삶과 사상이 깃든 공간들을 직접 발로 걸으며 기록한 인문 여행 에세이입니다. 자, 첫 번째 산책로 다산의 생가 여유당부터 시작합니다. 구독하시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다산의 생가 여유당 1. 수신의 뜻을 담은 다산의 생가 여유당.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 자신의 뜻을 담고자 한다. 집의 이름, 즉 당호는 때때로 그 집에 사는 주인의 마음가짐과 삶의 방향을 벼리는 선언이 되기도 한다. 특히 한평생을 학문과 고뇌 속에서 보낸 이에게 집은 휴식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구현하는 마지막 장소이기도 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간의 기나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 마제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여생을 보낼 사랑방에 여유당이라는 현판을 손수 걸었다. 우리는 흔히 여유라고 하면 한가롭고 넉넉하며 편안한 삶의 상태를 떠올린다. 하지만 다산이 당호로 택한 이 여유는 그런 안락함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 이 이름은 다산이 유배 시절 깊이 탐독했던 노자 도덕경 15장의 한 구절에서 비롯되었다. 여는 더불어 혹은 같다는 뜻을 지니고 유는 본래 망설이고 주저하는 태도 혹은 그런 태도를 지닌 특정 짐승을 가리키기도 했다. 다산이 주목한 구절은 이러하다. 망설임이여 겨울 냇가를 건너는 것이로다. 주저함이여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함이로다. 이 구절이 그리는 모습은 참으로 아슬아슬하다. 살얼음이 얇게 낀 겨울의 냇물을 건너는 사람의 마음을 상상해보라.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꺼지지 않을까? 차가운 물의 깊이는 어떠할까를 극도로 신중하게 살피며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한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타인에게 작은 민폐라도 끼치지는 않을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모든 것을 잃고 1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이 왜 하필 이토록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태도를 자신의 집 이름으로 삼았을까? 이는 험난한 세파를 겪고 난 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성찰의 결과였다. 그는 안락한 휴식이나 세상과의 타협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신중하게 삶을 꾸려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학의 근본 덕목이자 모든 실천의 출발점인 수신, 즉 자신을 닦는 태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법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책임을 부여받는 현대의 성령과는 달리 전근대 사회에서 성인이라 불린 인물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인품으로 존경받았다.
성인은 자신의 행동에 온전히 책임을 질 줄 알고 행동거지가 신중하며 인품이 온화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냉정하고 엄격한 사람, 즉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현하려 평생 애쓰는 존재였다. 다사는 여유당이라는 당호를 통해 바로 그 성인의 길을 쫓겠다는 공적인 선언을 한 셈이다. 그는 사람이기에 단점이 없을 수 없고 살면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흠결이 없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을 벗어난 존재일 것이다. 다산이 유의 태도를 견제하려 한 것은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성인에 가까워지려 부단히 애쓰는 그 과정 자체에 주목했다. 스스로의 인품과 성격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다듬어 나가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았던 것이다. 여유당의 삶은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뜻한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무심코 내뱉는 언어 습관은 한 사람의 인격과 성향을 드러낸다. 때로는 그 사람의 배움의 깊이를 엿보게도 한다. 흔히 배움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인격과 인품이 좋고 성숙함이 나이에 비례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이 있다. 하지만 다산이 주목한 것은 학식의 양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중함이었다. 많이 배운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때로 별개의 문제이다. 겨울 내를 건너는 마음가짐은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그 지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혹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를 먼저 살피는 태도이다.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상은 결코 홀로 살아나갈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나온다. 나의 언행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늘 경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유당은 다산이 유배지에서 겪은 수많은 고난과 좌절을 딛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립하는 공간이 되었다. 18년의 유배는 그의 관직 생활을 끝냈을지 모르나 그의 학문과 삶을 하나로 꿰뚫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남은 생을 이 사랑방에서 보내며 여유라는 두 글자에 남긴 뜻, 즉 행동거지를 신중히 하며 항상 주변을 살펴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을 실천하고자 했다. 이 집은 다산의 모든 학문적 여정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근본적인 토대, 수신의 현장이었다. 다산은 이 집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배움이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려 했다. 2. 배움을 삶으로 실천하다. 수신과 실학의 연결. 여유당이라는 당호가 그저 벽에 걸어둔 관념적인 다짐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다산을 지금처럼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산이 유, 즉 겨울 내를 건너듯 신중하고 이웃을 두려워하듯 조심하는 태도로 평생을 살고자 한 것은 그가 지닌 학문의 방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스스로를 엄격하게 닦는 수신의 자세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실천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산의 배움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려면 그의 가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산의 아명, 즉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은 귀농이었다. 이는 농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꽤 흥미로운 이름이다. 당대 사대부 가문에서 자식의 이름에 농사를 붙인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이름에는 다산 가문이 배움을 어떻게 여겼는지 그 철학이 담겨 있다.
바로 배움을 농사짓는 일과 같이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농사와 배움, 이 둘은 언뜻 달라 보일 수 있으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닮은 구석이 많다. 우선 농사와 배움 모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행위이다. 농사는 몸을 살리는 양식을 만들고 배움은 삶의 길을 밝히는 양식을 만든다.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살기 위해 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농사는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가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책상에 앉아 농사 짓는 법을 외우기만 해서는 쌀 한 톨 얻을 수 없다. 반드시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배움 역시 마찬가지다.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 배움은 공허한 지식에 머문다. 다산의 가문은 배움이란 책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처럼 현실의 삶을 가꾸는 행위여야 함을 일깨워주려 했던 듯하다. 이러한 가풍 속에서 성장했기에 다산이 실학에 깊이 매료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그는 배움이 현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실사구시,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것과 이용후생,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백성의 삶을 넉넉하게 함으로 요약되는 다산 실학의 핵심이다. 그는 관념적인 이치만을 논하는 학문이 아니라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학문을 추구했다. 여기서 우리는 여유당에 담긴 수신과 그가 추구한 실학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 알 수 있다. 수신이 내면을 닦는 일이라면 실학은 그 닦은 마음을 바깥 세상에 이롭게 쓰는 방법론이었다. 여유당에서 스스로를 경계하며 겨울 내를 건너듯 신중하게 연구한 것은 결국 농사처럼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내기 위함이었다. 다산은 배운 것을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여 성인에 가까워지고자 노력했다. 그에게 배움은 관직에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나 지적 유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닦고 나아가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 도구였다. 농부가 노력한 만큼 더 나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듯이 배움과 실천 또한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저력을 지니고 있다. 다산은 여유당에서의 신중한 삶을 바탕으로 귀농의 가풍에서 배운 실천적 태도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 여유당에서 보낸 말년 동안 수백 권의 저서를 남길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이 실천하는 배움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을 것이다. 수신은 뼛속까지 유학자였던 다산의 기본 자세였으며 실학은 그 자세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방식이었다. 이 둘은 다산이라는 거대한 학문 세계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었다. 3. 수신에서 제가로, 실패에서 배운 교훈. 다산이 여유당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수신 그리고 귀농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이어진 실학 정신은 그 자신 한 사람을 닦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유학의 오랜 가르침인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처럼 수신은 모든 일의 근본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제가, 즉 집안을 바로잡는 일로 이어져야 했다. 자신을 닦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가 속한 가정 또한 바르게 이끌어지는 것이다. 다산이 유독 수신과 제가의 힘을 쓴 데에는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 배움이란 현실에 쓰여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책 속에서만 얻으신 것이 아니라 뼈아픈 현실의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였던 외가 해남 윤씨 가문이 있었다.
공제 윤두서와 같은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명문이었으나 다산이 지켜본 외가의 모습은 쇠락 그 자체였다. 그는 외가가 몰락한 이유를 냉철하게 분석했다. 한때의 명성에 기댄 채 후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수신과 제가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가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 가문은 힘을 잃고 후손들은 항상 어렵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목도한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조상을 두었어도 현재를 사는 자신들이 스스로를 닦고 집안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생생하게 확인한 셈이다. 이러한 외가의 사례는 다산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었다. 수신과 제가는 한가한 선비의 도덕률이 아니라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절박한 현실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은 더욱 커졌다. 이 지점에서 다산의 실학은 수신제가라는 유학의 기본 덕목과 만나 더욱 견고해진다. 그는 수신과 제가라는 유학의 기본이 실학이라는 실질적인 배움과 만났을 때 비로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즉, 자신을 닦고 집안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구체적인 삶의 기술이자 실천적인 학문의 영역이어야 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 독서를 강조하고 삶의 태도를 가르친 것, 훗날 목민심서와 같은 위대한 저술을 통해 사회를 바로잡는 원리를 제시한 것 모두 이 제가의 연장선에 있다. 해남 윤씨 가문의 실패를 거울 삼아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만큼은 배움을 실천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여유당에서 겨울 내를 건너듯 신중하게 스스로를 닦은 그 힘은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족을 바로 세우는 일로, 그리고 나아가 국가와 백성을 향한 더 큰 책임감으로 확장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4. 완성된 실천 철학. 목민심서. 스스로를 닦는 수신이 안으로 향하는 공부라면 집안을 바로 세우는 제가는 그 공부가 밖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실천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학문과 인격이 완성되는 길은 제가에서 멈추지 않고 마땅히 치국과 평천화로 나아가야 했다. 다산의 철학 또한 이 길을 충실히 따랐다. 여유당에서 가다듬은 수신의 마음과 외가의 사례를 통해 절감한 제가의 중요성은 마침내 백성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거대한 학문적 성과로 집약된다. 그 결정체가 바로 목민심서이다. 다산은 정조의 갑작스러운 승하로 인해 그의 모든 정치적 이상을 펼쳐볼 기회를 잃었다. 반대 세력의 탄핵과 서학이라는 죄목은 그를 18년이라는 긴 유배의 세월로 밀어넣었다. 표면적으로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산에게 그 시간은 좌절의 시간인 동시에 그의 학문이 가장 치열하게 현실과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유배지에서 비로소 관직에 있을 때보다 더 깊고 아프게 백성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었다. 벼슬아치들의 수탈과 무능, 그로 인해 무너지는 백성들의 삶을 목격하면서 그는 실학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배움이란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외면한 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의 여유당으로 돌아온 다산은 비록 다시 정계에 나아가 뜻을 펼칠 수는 없었지만 붓을 들어 자신의 모든 경험과 학문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목민심서는 최초의 행정지침서일 뿐만 아니라 여유당의 수신 정신과 귀농의 실학 정신이 하나로 통섭된 다산 철학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민심서는
국가를 경영하는 위정자, 즉 목민관이 읽어야 할 참고서로 알려져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산이 이 책을 저술하며 염두에 둔 것은 위정자들만이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개인,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 목민심서에는 실용적인 정책을 다루는 실학자로서의 면모도 담겨 있지만 그 근간에는 수신을 강조하는 뼛속같이 유학자였던 다산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다. 목민심서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자체이다. 다산은 백성을 다스리는 기술 이전에 다스리는 자가 먼저 스스로를 닦아야 함을 역설했다. 이는 그가 평생을 견지한 여유당의 유의 자세, 즉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가 목민심서를 저술한 이유는 당시에 신분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해내는 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위정자는 위정자의 역할을, 백성은 백성의 역할을 온전히 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위정자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이는 유학의 또 다른 덕목인 군군신신 부부자자, 즉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는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각자의 역할과 이유가 있다. 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다산은 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길을 수신에서 찾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목민심서에 담아 후대에 전하고자 한 것이다. 물질 문명은 시간에 따라 발전하지만 사람의 도리나 공동체를 바르게 이끄는 원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다산의 저술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까닭은 그가 제시한 수신과 애민의 원칙이 시대를 관통하는 본질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여유당에서의 개인적인 수신은 목민심서라는 사회적인 실천 철학으로 완성되었다. 5. 여유당의 깃든 정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수신의 자세. 다산은 정계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자신의 뜻을 펼치던 순간 정조의 급작스러운 승화와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 18년의 유배 생활은 그를 정치의 중심에서 밀어냈고 결국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시는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와 여유당이라 이름 붙인 그 공간에서 그는 수신과 재가를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는 어쩌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실학이란 무엇인지, 배움이란 어떻게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구제하는 것만이 치국이 아니라 자신이 머무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닦고 가정을 바로 세우며 쉼없이 저술하여 후대에 바른 길을 전하는 것 또한 그의 못지않은 실천임을 그는 알았던 것이다. 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는 공간,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여유당은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 못했다. 1925년 유례없는 대홍수로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산의 육신이 그러했듯 그가 머물던 집 또한 자연의 순리대로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다산의 철학과 그가 남긴 저술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1986년 많은 이의 뜻이 모여 여유당은 원래의 그 자리에 다시 세워졌다. 비록 60여 년이 지나 뒤늦게 복원된 것이지만 이는 그만큼 다산의 업적이 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가치 있음을 방증한다. 새로 지은 건물의 상량문에는 여유당을 복원한 이유와 건물의 내력, 그리고 다산의 일대기가 적혀 있다.
이 보고는 그야말로 다산의 삶 속에 담긴 뜻을 잊지 않겠다는 후대의 다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다산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물질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과연 우리의 정신 문명도 그만큼 성숙해졌는가 하고 묻는다면 냉정하게 말해 그렇지 못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거치며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내면을 다질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단지 오래된 고전이어서가 아니다. 그가 고민했던 문제의 근원이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사회 문제의 근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배움이 현실의 쓰임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무엇보다 수신과 제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평천하가 되지 않는 현상과 마주하게 된다. 다산이 목민심서를 저술한 이유, 즉 신분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고 위정자가 애민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 시대의 문제가 오늘날에도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유당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장소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진정으로 느껴야 할 것은 복원된 건물의 모습만이 아니다. 그 당호에 담긴 뜻, 겨울 내를 건너듯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스스로를 경계하며 살고자 했던 한 인간이 견지한 삶의 태도이다. 여유당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 마지막 순간 이만하면 충분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다산 선생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유당 앞마당에서 끊임없이 수신과 제가를 게을리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여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다산 정야경은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머나먼 남쪽 끝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자신의 고향 남양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57세였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안도감 대신 모든 것이 텅 비어있는 지독한 상실의 무게와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워야 하는 가장의 절박함을 동시에 증언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야경은 자신이 여생을 보낼 사랑방에 여유당이라는 현판을 손수 걸면서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를 경계하고 삶의 태도를 다스리는 공간으로 삼았죠. 누구나 각자의 삶을 지탱할 마음의 기둥은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여유당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의 두 번째 산책로는 다산의 서재, 여유당 사랑채입니다. 찾아와 주세요. 네, 배우 박선옥의 듣는 서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의 주인공인 배우 박선옥의 진짜 삶, 배우로서의 현장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다면 배우 박선옥 세상에도 방문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올린 링크 클릭하시면 금방 가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요.